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민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조국 사면 거센 후폭풍, 국민 임명식 결국 반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이죠. 광복절 특사로 오늘 새벽 0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선 여기 나와 있죠.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광복 80주년인 만큼 국민 대표 80명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각계 인사들, 국민들 다 지금 참여를 하는데 근데 야당 그리고 또 보수 인사들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늘 불참할 예정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결국 반쪽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걸 제목으로 또 뽑았네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전한길의 면죄부준 국힘 윤림입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이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길래 면죄부를 줬다라고 했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전대 방해에도 가장 가벼운 경고만 줬다. 징계 수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징계인 거냐라는 논란이 지금 현재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대통령 전기료 인상 시사했다.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이걸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전기료 인상을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오를 것 같다는 속상한 소식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좀 같이 보시죠. 대통령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추석 긴 연휴를 내수에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추석 연휴 긴데 그중에 10월 10일 여기 지금 샌드위치 돼 있죠. 10월 10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살짝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강릉 속초까지 세컨드홈 감세다. 네, 이게 무슨 원래 1가구 1주택만 세금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1가구 2주택이어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1주택인 것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집을 사면 강릉, 속초, 경주 등등에서 어제 발표한 이 9개 지역에서 이 집을 사면 한 채 더 사서 2주택이라고 해도 이거는 세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죠. 보면 대상 지역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상 지역 요번에 발표한 9곳을 늘려서 이제 93곳까지로 좀 늘렸다. 왜? 지방 부동산 부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안을 내놨다라는 건데 지방 부동산이 지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시장의 상황을 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미 관세 더 내라 K철강 찍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부과하는 이 상계 관세를 지금보다 대략 한 3배까지 더 올리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계 관세가 대체 뭐야 싶죠. 여기 보겠습니다. 상계 관세,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상품을 수출하고 이로 인해서 수입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때 부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 보조금이 이 한국이 지금 주고 있으니까 이거 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계 관세 3배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품목 관세로 철강은 50%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죠. 여기에 상계 관세도 올라간다. 이거 우리나라 철강 이렇게 되면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80주년이요. 딱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튿날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이 만세를 외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이 소중한 당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남아있는데 이 사진을 앞에서 보는 여기는 흑백이 아니죠. 네. 지금 현재 2025년 현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 바로 80년 전 이때 이 모습을 이 사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소중한 당시의 장면. 이게 진짜 사진 한 장의 의미인 거겠죠. 가슴이 뭉클해지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광복절 특사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광복절 특사 조국 출소, 검찰 독재의 종식을 상징한다라고 출소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탄원을 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0시, 오늘 새벽인 거죠. 오늘 새벽 15일 0시를 기해서 지금 이 조국 전 대표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영걸 대표님, 나의 출소는 검찰 독재가 종식됐다는 하나의 상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동의하기 좀 어렵죠. 네, 오늘 8.15 해방된 지 80주년인데 네. 0시 되자마자 조국 전 장관이 사면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겸손한 모드, 반성하는 모드, 여러 가지 입시 비리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국민들한테 반성이라든지 제대로 하겠다는 의견 표명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한 말이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헌법적 결단. 그러니까 그 말은 헌법적 결단이라는 말은 헌법에 있는 특별 사명권대로 나는 받은 거지 특혜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한 게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날이다 했는데 이거를 자기 희생양으로만 몰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재판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거잖아요. 33% 형기 채우고 났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러는데 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야당 인사다. 야당 인사인데 어떻게 야당 비판에 앞으로 전력 매진하겠다는 말을 하겠는지 저는 겸손 모드가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선 장군 같다. 로마 때 개선 장군 뒤에 따라다니는 노예를 시켜가지고 네. 메멘토 모리를 소리치게 해서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너무 개선 장군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이 너무 개선 장군처럼 당당해 보이는데 그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입시 비리 감찰 무마도 어쨌거나 유죄를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사실 조국 전 대표의 이 출소, 이 광복절 특사 사안을 두고선 여야 약간 말들이 많죠.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단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관심은 일단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출소한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 전 대표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내가 이 두 개의 과제에 힘을 쏟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두 과제가 뭐냐? 국민의힘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연대를 더 공고히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일단 내란 세력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콕 집어서 이 뭐 극우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콕 딱 집었거든요. 이 얘기는 위헌정당 해산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향후 총대를 매겠다라는 뜻인 겁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우선 이제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심판은 선거에 의한 심판이거든요. 위헌정당 해산은 이제 법률에 의한, 법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당이 사실상 소멸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위헌정당 심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벌써부터 좀 이르긴 합니다만 내년에 조국 전 대표가 네.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강력하게 그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된다고 좀 보여지고 네. 두 번째 민주진보 진영 연대라는 거는 어떤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일단 그 여권 내의 통합 같은 건 상당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통합이나 합당은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호남 지역에서 내년에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아마 합당 같은 걸.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여권의 파이가 커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지금 사면 복권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국민의힘 다시 한번 심판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심판은 보통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지방선거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고 두 번째로 민주진보진영 연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 입장을 냈다. 이 얘기는 즉슨 여권이 뭔가 지금보다 좀 더 연대하고 뭉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연대의 방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총선에서도 지민비조해갖고는 사실 논란이 있긴 있었거든요. 결국은 경쟁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네. 그 혁신당 대표 오늘 사면돼서 나왔지만은 그게 딜레마죠. 예, 홀로서는 생존이 어렵고 또 함께 합당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면이 좀 빠른 느낌이 있어요. 조국 전 대표의 지지율, 인기의 비결은 탄압받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너무 33%만 현기 채우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압받는 이미지, 이 원동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독자 생존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같이 그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같이 간다면은 아무래도 그 친문 세력이 민주당 내에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친명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주식으로 말하면은 상한가 대세 상승기는 이제 끝났고 아하. 이제는 하락기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사면을 좀 빨리 해준 거 아니냐. 지지율 저하 하락을 감수하고 빨리 꺼내서 한번 겪어봐.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 10달 남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조국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네. 그 사이에 뭐 내년에 보궐선거, 뭐 인천 계양구 출마, 그 쉬울까요?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방선거 쉬울까요? 이번에도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 부산, 영남 이쪽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걸로 안 나왔어요. 사면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거는 광주시장 정도인데, 네. 광주 정도인데, 광주시장 나가면은 물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 아무 인연이 없는 또 광주에 가서 출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시련과 정치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조국 전 대표는 탄압받는 이미지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려나고 난 다음에 과연 계속 뭐 쉽게 얘기해서 상한가를 칠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하락세만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박균택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잠깐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조국 대표를 거의 지지했던 것은 첫째, 정치검찰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번 사면으로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되고 같이 검찰개혁은 이번 가을이면 이미 완성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또 애잔함이나 또 어떤 지지의 필요성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국 전 대표의 이 지지나 이런 게 예전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풀려나는 날 견제구 날린 여다. 지금 박균택 의원 대표적인 이 친명 핵심이죠. 근데 박균택 의원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네.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나오는 출소하는 조국이 예전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 전 대표의 이 지금 혐의가 뭐였냐면 네. 그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감찰 무마했다는 사건이었어요. 정책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이걸 과도하게 검찰이 탄압했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계속 씌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프레임으로 갔던 게 사실이고. 게다가 2019년도에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 조국 수호냐 검찰 개혁이냐 이걸로 완전히 이제 양론으로 갈라졌던 게 2019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혐의에 비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게 프레임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풀려나면서 아까도 보니까 마치 뭐 항일 투쟁했던 사람 풀려나는 것 같잖아요. 특히 8.15 광복절 0시에 딱 풀려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 사면에 대한 여론을 보니까 어제도 방송 뉴스를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이 팽팽해요.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 똑같은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좀 압도적으로 높았었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중도층이나 국민 여론에서 팽팽했기 때문에 과연 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특히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조국 전 대표에서 너무 좋은 토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아주 뭐 혁신이나 쇄신과 전혀 거리가 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텐데 여권 내에서 자신의 이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할 텐데 그게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왜냐하면 일단 풀려났기 때문에 네. 과도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여권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정체성이나 자신의 어떤 독자성을 발휘하기엔 좀 한계가 서서히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박균택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조국 전 대표 일단 출소하긴 했는데 불과 한 8시간 한 49분 전에 지금 출소를 한 거죠.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예전만 하겠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조국 전 대표가 예전만 할지 예전만 못할지 여부는 앞으로 차차 행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도 조국 전 대표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국 사면에 김용, 이화영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 이 의원들 38명이 다 같이 이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저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무고하게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네, 지금 이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 대법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은 이경민 변호사님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달 안에 결과가 나와도 만약에 다음 특사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특사로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한 4개월만일 텐데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는 사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정치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이제 사면이 되는 거를 기대조차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이게 물론 이제 이 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면권을 자칫 잘못하게 행사하다가는 이제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면권 행사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정말 단시간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파장은 정말 이제 너무나 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사법부를 누가 신뢰를 할 것이며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정치인에 한해서만 모든 것이 이제 탄압이고 압박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이제 사면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신중해야 되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걸 대표님. 이화영 경기부지사 전 경기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정체상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공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범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조국 윤미향하고 또 비교가 안 되게 들끓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7년 8개월 지금 확정됐거든요, 대법원에서. 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 3개가 더 남았습니다. 4개 중에서 하나만 끝나고 3개가 남아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위증 혐의라든지 쪼개기 정치 자금이라든지 네. 또 경기 부지사 할 때 직원들 시켜서 북한에 지원할 때 직권 남용했다는 혐의라든지 3개가 또 더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재판 중인 사람을 만약에 사면해주면 대북 송금은 사면 받고 나머지 3개가 또 형이 확정되면 또 다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이나 이화영 이런 사람은 확정 판결도 안 됐고 민주당에서 38명이나 저런 거를 사면 복권해 주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잉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아나무인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김용 전 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과 같은 사건으로 좀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사면 복권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시켜주는 것과 여론이 또 완전히 다르지 않겠느냐. 공범을 풀어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부분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죠. 다만 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건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했나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진술 거부한 채 심경을 토로했다. 어제 김건희 여사 이 구속이 되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 하얀색 카라가 보이시나요? 여기 귀 위에 이 검은색 재킷을 입은 김 여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구치소에서 입는 그 수의가 아니라 나올 때는 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입었었던 그 검은색 투피스를 같이 입고 다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입고 지금 이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되고 첫 조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조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조사였었죠. 4분 일찍 도착했어요. 해서 11시 27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2시간 5분을 가진 뒤에 오후 1시 32분부터 2시 10분까지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받았다. 해서 오전 한 10시쯤서부터 오후 한 2시쯤까지 한 4시간 정도 받긴 했지만 사실상 총 조사 시간은 이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빼고 2시간 9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중에 대체 내가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 요때 했다는 거죠.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요때 변호인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기사 돌아가 볼게요. 기사.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한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최창일 교수님. 네. 이거 어떤 심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아주 소설의 한 문장 같아요. 소설의 문장하고도 애전하고 정말로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글쎄 이런 것도 지금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서적인 접근인데 뭐 접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정말 나중에 어떤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마무리된다는 게 참 무망한 일이에요. 지금 너무나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특히 이제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사용 무기 아닌 무기 금고 그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변호인한테 한 얘기란 말이죠. 변호인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인이 보도에게 얘기해서 이제 언론에 얘기해서 우리가 알게 된 얘기인데 글쎄요 동정심 유발한다. 글쎄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전혀 없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그리고 지금 아까 조국 전 대표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네. 동정, 연민, 측은이심, 정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사면이나 복권도 그렇고 국민 정서가 중요하니까 국민적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혐의들은 16개 혐의 중에서 일단 3개로 구속이 된 건데 3개 혐의로 이렇게 무슨 남편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지금 국민들에게 동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뭐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간 얘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식구에 장신구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남편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근데 이 상황에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몰랐어요. 그럼 이걸. 그렇게 애잔하게 들리긴 하면 일단 이 문장을 접할 때는 애잔하고 정말 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 뭐 보도에 나올 수 있는 걸 하더라도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글쎄 내가 볼 때 약간 동정심 연민을 좀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면서 단호박으로 그러면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참 이 최창일 교수님 다정하신 분인데 오늘은 좀 단호박이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인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좀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어쨌거나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긴 받았는데 몸은 왔는데 입까지 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홍주 특검보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김건희 진술 거부 조사 2시간 만에 종료. 18일 날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의문이 이경민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는 사실 그동안 나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왔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정작 부르니까 또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 이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되기 전이라면 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조사도 받고 이제 아마 진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응할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던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소까지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출석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뭐 보석이라든지 가석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출석까지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다. 특히나 이제 구속이 된 마당이라서 더더욱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저렇게 이제 좀 진술 거부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은 구속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 구속 전에는 성실히 나올 거예요. 구속하지 말아주세요겠지만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내가 뭐 굳이 진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태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 유튜브 이 댓글 질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까 김 여사가 했었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남편이랑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김 여사가 이 변호인이랑 얘기할 때 내가 남편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긋기하는 신호 아니에요? 라는 유튜브 댓글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뭐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렇게 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 뭐 사형, 뭐 무기징역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만 받았다. 금목걸이나 브로치를 본인만 알고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뇌물죄는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지 뇌물죄가 되거든요. 본인만 알았으면 아마 알선수재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나 죄가 되고 안 되고가 네. 윤 대통령하고 계속 이게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로 같이 묶었잖아요. 네. 최순실 받은 거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경제 공동체로 묶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따로 할지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기준으로 볼 때는 아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서희건설에서 금목걸이 브로치 뭐 이거 받은 거는 자수서가 나왔잖아요. 80된 회장이 자수서 쓸 때는 네. 거짓말로 쓰겠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희건설이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리가 털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수서를 쓴 건데 그거를 얼마나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저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물고 들어갈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다시 만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선을 본인이 긋고자 하든 안 하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선을 긋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네, 말씀 중에 살짝 뭐 서희건설이 뭐 다른 게 뭐 털면 많이 나온다라 말씀하시는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이고, 네, 이제 개인 의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국 선을 그을래야 그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두 사람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라고 계엄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었죠. 김 여사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김 여사 이 처음 구속 후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아무쪼록 점점점이에요. 최창일 교수님. 네. 아무쪼록 요 점점점에 해당하는 게 무슨 내용인 걸까요? 지금 아까 공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렇게 이제 구속 후에 소환하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이제 러닝 셔츠 입는 모습 같긴 한데 아무데도 네. 안 가겠다.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고 팔이 아프도록 이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공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가면은 공범으로 이제 엮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자신의 아내를 배우자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소환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아무 시리즈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 참 서민호 저 씨가 잘 그렸는데 저 얘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개업했는데 아무 다친 사람 없지 않냐.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 저 사람들의 하나의 의식이 저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자신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발휘한 게 아니었다. 뭐 그래서 이제 공범관계를 엮지 않으려는 그런 법률적인 뭐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아무데도 안 가겠다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꽤 오래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연말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혐의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제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될지 지금 아까 서희건설 얘기도 나왔고 숱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진법사, 뭐 통일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더위는 다 끝나갑니다만 어떻게 저 국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저 아무쪼록 국민들 스트레스가 좀 없게 검찰 수사도 좀 그렇고 법원도 빨리빨리 특권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짓고 좀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 더위에.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네. 아무쪼록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유창일 교수님 짜증 안 내시는 분인데 이번에 살짝 짜증이 나셨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두 분이 지금 윤 대표님도 그렇고 최창일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경민 변호사님. 결국 진술 거부하고 그리고 가서 조사 안 받고 이러는 게 같이 공범으로 엮일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드는 의문이 그럼 가서 진술을 안 하면 조사받으러 안 가면 공범으로 안 엮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면은 네. 일단은 먼저 공범으로 엮으려는 이유가 이제 그 뇌물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물이 이제 신분범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대가성으로 받은 걸로 추측이 되고 그 받았다라는 게 결국 이제 공무원이 속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엮여야만 같이 이제 뇌물죄 공범으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공범으로 엮이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 뇌물죄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 그 죄명이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소재 그 하나로밖에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알선소재로 가게 되면 사실 형량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받은 액수가 이제 1억 원 이상이면 뭐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렇게 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조사 자체도 이제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물증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조서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거로서 아니면 뭔가 남으니까. 이제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소로서 사용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아예 그냥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이 고리를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는 나머지 이제 진술 그다음에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이제 뭐 김 여사가 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부탁을 할게요. 네. 뭐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3자가 이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한테 뭘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대가를 받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윤 전 대통령이 뭔가를 영향을 행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이제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구속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증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건진법사 의혹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뇌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조사를 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금 체포를 할지 체포에 집행할지 뭐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본인이 직접 입을 열지 않으면 다른 정황 증거나 지인술이나 다른 걸 촘촘하게 특검이 갖고 가서 이 유죄입니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앞으로 더 좀 조사를 박차를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나 조사 안 받아 뭐라고 얘기하면서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명시적인 이유는 나 건강이 안 좋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어제 그제 구치소 인근의 한 대학 병원에 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저희 MBN 단독으로 지금 이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보고 오실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마스크를 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일단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뒤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서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도 했고 전자발찌도 착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그리고 진료받으러 가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네, 그 당뇨가 좀 있다잖아요. 네. 당뇨가 또 혈관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뇨하다가 실명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민주당에서는 뭐 정상적인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라든지 또 병원에서는 또 자칫하면 실명 위기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치료 진찰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뭐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이런 게 좀 괘씸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제 뭐 서울구치소장 교체한 것처럼 뭐 화가 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저런 거는 좀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예우도 좀 받고 아무리 피고인이고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지만은 그래도 예우도 받고 좀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저 병원 가는데 수갑까지 차고 발찌까지 차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저런 모습은 물론 뭐 법불악유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해요. 그래서 네. 똑같이 해야 되지만은 저게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나라인데 저런 모습이 과연 뭐 좀 맞는가 좀 이래서 좀 씁쓸합니다. 네. 네.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 자체,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 중에 나왔죠. 이미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외부 진료가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병원 외부 진료를 좀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근데 말씀처럼 또 민주당 쪽에서 여당 여권 쪽에서는 아니 구치소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뭐 실명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생활 지금보다 좀 더 각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보시죠.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건 문책성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최창일 교수님 결국 강제 구인에 그럼 이제 바뀐 새 서울구치소장이 오고 난 다음에 강제 구인을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다시 구인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공범 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알선 수재 정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엮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네. 추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이제 이건 사실 이건 문책성이에요. 서울구치소장을 지금 안양구치소장으로 이제 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문책성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도 했잖아요. 강력하게 구인하는데 협조해라. 그런데 결국 못했어요. 그럼 구치소 측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구치소장의 책임하에 이걸 왜 결국은 해내지 못했느냐. 법무부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문책성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앞으로 이제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만약에 시도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것들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이젠 정말 내 팔 다리가 잡혀서 끌려나가는 정도 상황까지도 그런 강제 인치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글 말고 이런 글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요거 중단하겠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랑 똑같이 일반 접견실을 사용을 하시고 이건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일과 시간을 경과했어도 심지어 9시 반까지 자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접견을 한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접견이 금지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주말에도 접견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 네.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네.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거의 혼자서 자신의 사무실인 양 사용을 하는 이런 특혜를 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현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굉장히 넓고 쾌적한 데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있어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지금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걸 또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기간이고 2차 구속기간이 있는데 요때를 다 합쳐보니까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이 348명, 접견 횟수가 191번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비교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일단 시간도 많고 횟수도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요거 이경민 변호사님, 요거 지금 민주당은 거의 접견실에서 약간 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거는 너무 이례적이고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간과 횟수, 그다음 인원. 사실 저게 전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싶거든요. 아마 유례 없고 앞으로도 저렇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특혜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처음 구속돼서 공수처에 의해서 이 구속이 됐었던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요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면회를 가서 접견을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접견을 했고 접견하면서 본인 전화를 윤 전 대통령한테 주면서 요거를 쓰시라는 취지로 또 건넸다라는 거예요. 요게 또 새롭게 또 밝혀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나름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좀 과도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네,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뭔가 특혜를 좀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횟수랑 시간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접견을 할 때 휴대전화를 갖고 가서 휴대전화를 뭐 쓰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줬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접견실에 들어갈 때 이제 전자기기를 전부 이제 구치소에 일단은 두고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갈 때도 변호인도 다 전자기기를 두고 당연히 휴대전화도 두고 가고요. 뭐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해놨는데 휴대전화를 갖고 반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증거인멸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을 했다라는 취지와 반대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구치소장도 문제가 될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뭐 재판하는 과정, 그다음에 조사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저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반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자칫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모든 전자기기는 다 안 된다. 반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치소장이 이 전보 조치가 된 이유가 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특검이 계속 빠르게 다방면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요즘에 최근에 나온 이 사람, 이 로봇 기업체 대표 시계를 대신 돈 받고 내가 산 이 심부름 역할을 좀 한 거다라고 얘기한 이 로봇 기업체 대표가 이런 얘기를 또 언론이랑 같이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어요. 대선은 꿈도 안 꿨죠. 어떻게 그걸 하냐. 근데 제가 막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건 운이 없어서 안 되니까 대선 때는 그때 운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려면 나가셔라. 대통령 된다부터 하나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느끼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제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뭐 천공 이런 사람 말 듣고 이제 안 하는구나. 뭐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지? 인천을 뭐 어떻게 경기도를 하나로 만든다는가. 그래서 그때 저 사람들 말 듣고 이제 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서울시장은 운이 안 되니까 나가지 마시라. 나중에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나가시라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 말을 안 들어서 보니까 그때 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천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 사람들 말을 듣고 나는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이런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이 로봇계 업체 대표 서모 씨도 뭐 건진법사, 천공이랑 같은 뭐 이런 취지의 약간 뭐 내가 운을 좀 알고 뭐 이런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방송에 나와서 저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예, 뭐 시계를 뭐 사주는 척으로 해서 자기가 뭐 챙겼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말 그대로 하면 양아치 짓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저런 정도의 수준 나는 사람들하고 내밀한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대통령실에 뭐 경호 로봇계를 납품하는 그런 업자라잖아요. 네. 물론 뭐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뭐 서울시장 출마를 추진했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희망한 적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 하면서 거의 떠밀려 가듯이 대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지. 서울시장 얘기는 그 선거 시기도 다르고 오세훈 시장이 나가고 해서 그때는 타이밍이 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 서성빈 저분이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또 사실도 있을 거예요. 네. 시계를 김건희 여사한테 사줬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엄마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돈이 없다. 나와서 엄마한테 돈 받아서 갚겠다는데 안 받았다. 네. 못 갚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아마 수사를 해서 좀 진위가 밝혀져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만 사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로봇기업체 대표인 서모 씨의 얘기를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뭔가 말하는 게 시기적이나 그 당시 있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신빙성을 좀 따져가면서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뭐 내가 이런저런 조언을 했고 뭐 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글쎄 어쨌거나 왜 자꾸 이런 접촉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시계를 사실 나도 하나 뭐 얻었다, 뭐 득템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보석하고 자기 돈하고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지. 아, 돈 많은데 그럼 그럼 하나 사라. 외국 나가서 찬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유경수를 닮으셔야지 왜 그런 거 하느냐 그랬더니 외국 나가니까 애프터 때 너무 화려해갖고 자기가 너무 잠시만요. 영부인 뭐 베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호나우두 이런 사람들은 최고로 지시해준대 정상들은. 영부인님이 저 윤통도 생일날 하나 사준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이건 내가 그건 아직도 모르죠. 그리고 이건 내가 산 거죠. 아, 이거 하나는 윤 전 대통령 시계다 하고 사가지고선 서 대표님 쓰셨단 말씀이세요? 이건 내가 있는 대로 양아치짓을 좀 했죠. 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얘기한 그 시계를 내가 사달라고 해서 받아서 사주면서 여기에 이제 VIP 뭐 영부인 할인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 김 여사 모르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 시계 한대요 라고 해서 남자 시계도 하나 같이 해서 같이 할인을 받아서 그 시계는 내가 먹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들으면서 드는 생각,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본인이 그냥 바쉐론 시계 업체를 그냥 속인 것 같거든요. 네. 속여서 이제 어느 정도 뭐 할인을 좀 더 받았던 걸로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 바쉐론 시계 측에서 이제 고소를 한다면 모를까. 뭐 그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그거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시계 업체 자체에서 명품 업체 자체에서 아니 나 왜 속였어요? 고소 고발할 거예요.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거를 뭐 처벌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최창렬 교수님 아니 정말 친한 사이였었으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돈으로 좀 살 테니까 윤 대통령이 좀 산다 그러고 나도 하나 살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사실 뒤에서 내가 양아치 짓을 좀 했죠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시계를 이렇게 먹었다는 건 그 정도까지 안 친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사이를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부지런히 저걸 적은 이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그라프도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나오잖아요. 바세론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 저것도 좀 의심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저분이 서성빈 씨가 뭐 로봇계 사업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경호처에다 뭐 납품다고 이런다는데 저 사람도 좀 아주 순수하다고 전혀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저것도 이해가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대통령 부인이 사달라. 그래서 자기 돈 들여 사주고 나중에 돈 못 받았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둘러서는 주술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분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운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한 사이 같지는 않아요. 친한 사이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이런 물질로 엮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 관계로 볼 때. 그러니까 저 서성민 씨도 제 개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자기의 이속을 챙기면서 대통령 부인과 관계를 맺고 돈을 이제 자기 돈을 사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이득을 챙기랬던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에요. 추론인데 추정인데 제가 어떻게 친하거나 뭐 이렇게 지인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전부 물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사이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둘 사이가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는다. 물질이 오가는 사이일진 모르겠지만 신뢰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라고 해서 그것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의 이 그래픽이에요. 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가 이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품들 최소 8개는 된다라는 거죠. 다 2022년에 받았다라는 건데 3에서 4월쯤에 서희건설한테 목걸이,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에서 나토 3종 세트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월에서 7월 통일교 쪽에서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건넸다고 하는 샤넬 가방 2개와 또 그라프 목걸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목소리와 얼굴을 직접 본 이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바시론 시계를 또 줬었다. 그 이전에 가장 사실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는 최재형 목사가 디올 가방을 줬었던 게 가장 먼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다 한 뭐 최소 8개. 근데 다 2022년에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2022년에 받은 것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2023년은 1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 시기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2022년 5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거기서 생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호실 통제도 별로 안 되고 네. 뭐 무기 정도 갖고 오는 거나 통제가 됐지 뭐 금목걸이나 뭐 시계나 이런 거 갖고 오는 거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은 시간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정권 인수기의 사각지대 그때 어떻게 보면 이권을 노린 업자들이 많이 끼어들고 네. 김건희 여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챙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저 때가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가 굉장히 취약기였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좀 대통령실에서 시스템으로 좀 철저히 좀 관리를 했으면은 저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예 손을 놓고 김건희 여사는 마치 공동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때 위세가 가장 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기 나온 거 서희건설 통일교 외에는 그렇게 나올 게 지금 와서는 아직은 증거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시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 대통령실 공간 안으로 이제 옮겼을 때는 오히려 출입이 어렵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면이 분명 있는 만큼 사저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뭔가 이런 게 좀 몰려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특검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네. 누가 경고를 받았나. 전대소란 전환길에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뿐. 네. 어제 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약간 이 선동을 한 그런 이 혐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전환길 씨가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해서 전환길 씨에 대한 윤리위가 열렸죠. 그리고 어제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 전환길 씨의 어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을 약속받고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징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위에 징계로 나아가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네. 최종 결론은 경고였었다라는 거죠. 볼까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규상 징계는 총 한 4단계 정도 나뉩니다. 가장 약한 게 경고고요. 당원권 정지가 있습니다. 뭐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뭐 3년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고 탈당을 권유할 수 있고요. 가장 이 무거운 징계는 제명이다. 자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경고를 받았다. 근데 경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좀 둘로 나뉘었다. 이게
징계거리 자체가 되냐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최창렬 교수님, 지금 이 어제 징계 결과 경고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환기 씨가 지금 전당대회 때 네. 그 이제 탄핵 찬성한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사실은 전당대회를 방해한 거예요. 방해한 거고 순전히 당원 당규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방해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그 전당대회를 방해한 거니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탈당원까지 나왔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인 건 제명이 맞고 왜냐하면 전환기 씨가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환기 씨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지지부진한 뭐 아예 제가 볼 때는 생각도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혁신쇄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그냥 과거 그야말로 윤호개인에 사로잡혀 있어 보이고 네. 계엄, 뭐 탄핵 여기서 전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환기 씨가 뭐 입당서도 있고 그런데 여러 명 입당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어떤 극단 세력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끔 하는데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그 배신자라고 전당대회를 방해한 걸 떠나서 저런 사람을 제외해야죠. 근데 그거를 제명도 못하고 기껏 경고한다? 여상원 위원장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얘기하는 거 보세요. 물리적 폭력이 없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에 사이드에 있는 분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했는데 누구 다쳤냐 죽었느냐. 또 지금 이 전환기 씨도 뭐 누구 무슨 전당대회 방해했는지 몰라도 물리적 폭력 행사했냐. 이 인식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아주 정말로 퇴행적이고 수구적인데 딱 머물러 있어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의 앞날이 솔직히 말씀드려 참 걱정된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뻔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앞날이 걱정이 될 만큼 너무 가벼운 징계가 지금 내려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다들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죠. 왜? 앞서서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좀 전 들은 이 여상원 이 윤리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환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연설회장의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환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그 사람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사안이 중하다, 이거 엄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사실 첫날 회의에서는 가볍지만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가벼운 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며칠 사이에 생각이 바뀐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가 된 거죠. 예. 그 원내 대표가 네.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제명까지 시사했고 또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가볍지 않다 죄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회의하고 나와서는 윤리위원은 법률적 검토만 하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피해 나가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드 카드를 내야 되는데 레드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오히려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자꾸 더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렇게 논란에 빚어줄수록 전환길을 자꾸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 이제 뭐 한 열흘 있으면은 당 대표 새로 선출이 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미래는 극단주의적인 세력을 어떻게 배제를 하느냐 이게 달려 있거든요. 요새 장마철에 잡초가 농작물이 많이 컸는데 그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잡초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쳐다보고만 있으니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2020년에 황교안 대표 때 태극기 부대 포용한다고 했을 때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망해버렸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태극기 부대 포용하는 거나 전환길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지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이번에 징계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징계해서 제명이 됐다. 네. 새 대표가 열흘 있으면 나오면은 네. 대표 직권으로 또 사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복당시키면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덜 무너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표님이 국민의힘을 이 사랑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절하게 무너져야 된다. 바닥을 좀 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잡초가 지금 무성한데 이거를 골라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레드 카드를 줘야지 레드 카펫을 깔아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드 카펫에 선 전한길 씨 어제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마침 또 기분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일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한길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도 다 소명되었고 그분들 다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내부 총질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해당 행위, 당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뭐 친한파 세력일지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몰아내는데 척결을 시키는데 뭉치고 단합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지금 상당히 표정이 밝아요. 잘 해결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얻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오히려 윤리위 징계를 거치면서 파이가 더 커진, 몸집이 더 커진 전한길 씨. 그럼 관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가 누굴 미느냐가 될 텐데 나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도 했어요. 누굴 믿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희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제 전한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누구 질질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네, 나는 장동혁 의원을 지지합니다. 내가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연설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아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몇 걸음 가니까 이제 앞에 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누구 지지한다고 했지만 아직 기간이 좀 남았어요. 전당대회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최창을 교수님. 아직 전당대회 기간 남았으니까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해보세요라는 겁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들의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대단히 전략적이,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제가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자꾸만 휘둘리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장동현 후보도 그렇고 휘둘린다기보다도 뭐 또 이용하는 거겠죠. 전한길 씨를 지지하는 많은 그 극단 세력.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극우 세력이란 말 하면 싫어들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하겠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강성 당원들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전한길 씨 통화해서 전한길 씨 유튜브를 보는 사람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또 거기 가서 면접도 보고 면접 아닌 면접 또 보고 이런 이제 구조가 짜였어요. 하나에 말하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뭐 역사적으로 남을 전무후무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생태계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휘둘리고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내가 또 바뀔 수 있다. 김문수 당신으로 지지가 바뀔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당당함이 없어요. 대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할 얘기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한다는 자체가 난센스가 한데 제가 하나 첨언할 게 한국 정치사에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쓸 거 아니에요. 정치사를. 네. 한국 정당사. 한국 정당사나 정치사 쓸 때 저런 것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찬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향의 유튜버들이 면접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면접이란 말은 이른바 면접. 제가 이렇게 고치고 보면서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저런 일이 우리 한국의 제1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통렬하게 비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역사가 다 말해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전한길 씨가 한 얘기, 내가 지금 누구 지지한다고 했지만, 내가 장동혁 지지한다고 했지만 아직 기간 일주일 남았어요 라는 요 얘기에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일주일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장동혁 후보는 나인 줄 알았는데 바뀔 수도 있네. 내가 더 잘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네,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